저는 올해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결혼은 한 번도 한 적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어리석은 판단으로 사기와 투자에 손을 대게 되었고 결국 2억이 넘는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무너졌고 도망치듯 충청도 어느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엔 제가 아는 사람도 저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몇천 원으로 먹고 자는 생활. 그게 전부였고 솔직히 살아있는 건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철물점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종이를 받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작은 철물점이었습니다. 사장님은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셨고 말투가 서글서글하면서도 따뜻했어요. 계약서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거운 짐 옮기고 트럭 실어 나르고 힘쓰는 일 위주로 보조처럼 일하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 그게 저에게 딱 맞는 일이었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고 저도 제 과거를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장님도 평생 혼자 사셨다고 하더군요. 결혼도 안 하시고 자식도 없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묘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아,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저는 무너진 인생의 잔해 위에서 조금씩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철물점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5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했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점점 일을 덜 하시고 저에게 가게의 일 대부분을 맡기셨습니다. 자연스레 저는 이 철물점의 사람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병원에 다녀오시더니 위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말은 담담하게 하셨지만 표정은 무겁고 어깨가 많이 작아지셨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가 거의 혼자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은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손님 오면 웃으며 맞이하려 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어느 날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가게는 자네 거야.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진지하셨어요. 가족도 형제도 없으니 자신 대신 가게를 지켜준 사람에게 남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가게 명의도 제 앞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말없이 고개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목이 메어서요. 그로부터 몇 년 뒤 사장님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조용히 자신이 지켜온 그 철물점 근처 병원에서요. 저는 혼자 장례를 치렀습니다. 찾아오는 가족도 조문객도 없었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혼자 쉬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게를 지킨다는 건 단지 생계가 아니라 그분의 삶을 이어가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분의 철물점을 이어받아 매일 새벽 문을 열고 정직하게 장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 뒤에 제 인생을 뒤흔들 고소장이 기다리고 있었을 줄은요. 사장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저는 그 철물점을 정말 성실하게 운영했습니다. 이제야 제 삶이 조금씩 다시 자리 잡는다는 느낌이 들었죠. 사장님, 잘 보고 계시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고소장이었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의 이름도 내용도 제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돌아가신 사장님의 친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젊었을 때 짧은 결혼 생활 중에 임신해서 낳았고 사장님은 존재조차 몰랐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그 여자가 직접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아주 단호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철물점은 저희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제게 이 가게를 주셨습니다. 그분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법적으로 아무 문서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생전에 저를 도와주신 5천만 원, 그것도 고스란히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돈은 제 부탁이 아니라 사장님이 먼저 도와주신 것이었고, 가게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받은 만큼 돌려놓고 조용히 나가세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결국 철물점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났으면 덜 억울했을 겁니다. 며칠 뒤 철물점 근처에서 그 여자를 다시 봤습니다. 사장님을 아는 단골 노인 한 분이 저를 붙잡고 말하셨습니다. 그 여자 사장님 딸 아니야. 사장님이 아프기 시작할 때 갑자기 나타난 여자야. 옆집 사람들 다 알아. 그 여자는 사장님의 딸이 아니라 사장님이 중년이었을 때 잠깐 동거했던 동거녀였던 거였습니다. 병이 깊어질 무렵 슬그머니 옆을 지키며 딸인 척 다가갔던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나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친자 확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혼자 확인한 게 아니라 제 손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대답 없이 서류를 들고 나갔고, 그날 이후 그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꺼져 있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주소를 확인해도 허위였습니다.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녀도, 서류도, 주장도, 그리고 저만 철물점 안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제야 느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속임수였다는 거요. 그녀는 떠났고,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진짜 사장님의 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서류는 있었지만 확인할 기회도 다시 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사라져버린 사람, 멈춰버린 시간 속에 의심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이 질문에 답을 매달리진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게 떠나간 자리에도 저는 살아야 하니까요. 그분이 제게 남겨준 건 단지 철물점이 아니라 버티는 법이었으니까요.